안녕하세요. 소울 위드코인 KJ 인사드립니다. 습관화된 긍정적 사고방식은 분명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좋은 책을 몇십 권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훌륭한 영상을 수백 편 본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썸네일과 제목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역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저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품어온 호기심, 그리고 꾸준한 관찰이 소신을 만들었고, 그 소신은 어느새 확신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의 확신보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판단한 결론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리플은 결국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영상을 만들면서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정리해 볼 텐데, 리플의 정체성과 철학을 뒷받침하는 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더리움의 철학이 묻어난 설계 구조와 장단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이더리움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탈중앙과 중앙화의 개념부터 명확히 구분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의 모든 거래는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각종 권력기관들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거래를 땅 위의 중앙화 시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덕분에 정부나 권력기관의 허락 없이 블록체인과 지갑만으로도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땅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탈중앙 시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초 탈중앙 시장 개척자의 의도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화폐 발행부터 송금, 거래, 그리고 최종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정부나 중앙기관이 아닌 대중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비트코인 송금은 짧게는 수십 분, 네트워크가 혼잡할 때는 몇 시간 이상 걸리는 등 실생활에서 편안하게 사용하기에는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온 지 15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일상적인 결제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수많은 개발자들에게 영감을 준 덕분에 땅속 깊은 곳에 있는 탈중앙 시장이란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며 그 시장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결국 땅 위의 자본가들조차 탈중앙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주인이 없는 땅속의 탈중앙 영토는 지금도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필두로 에이다, 아발란체, 수이, 하이퍼리퀴드 등등 여러 프로젝트 군단들이 치열하게 땅 따먹기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펼치는 전략을 보면 대중들이 일상에서 직접적인 결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보다 신원 인증과 은행 계좌 없이 은밀하게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는 탈중앙 거래소 영토 확장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풀면 땅 위의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주로 선물 레버리지 베팅하던 여러 투자자들이 첫째, 혹시 FTX 파산 같은 일이 또 발생해도 원금은 지킬 수 있다. 둘째, 중앙화 거래소에 다소 제약을 받더라도 신원 인증 없이 베팅 가능하고 권력 기관들의 개입으로 거래 정지, 자산 동결당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셋째, 코인뿐만 아니라 합성 주식, 금, 은 등에도 24시간 베팅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자산운용사 VIP 투자자들이 주말, 연휴, 퇴근 시간 후에 어쩔 수 없이 묶어둬야만 했던 자금을 24시간 굴릴 수 있는 시장에서 일하게 하고 싶어 했다. 이 정도의 이유들로 기존 투자자들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누가 뭐래도 이 탈중앙 시장의 최종 보스는
이더리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탈중앙 시장은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을까요? 한때 탈중앙 시장은 2020년에서 2021년 무렵 수백 개에서 1000개가 넘는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우죽순 등장하며 정점에는 약 30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점보다 약 100조 원 가까이 줄어 약 200조 원 규모의 자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디파이 시장의 규모와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디파이 라마에 따르면 2026년 현재 500개가 넘는 체인 위에 무려 7,0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집계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시장 규모는 작아졌는데 참여 프로젝트는 7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결정적 이유는 어느 누구한테도 허가받을 필요 없이 누구나 바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탈중앙 시장에서조차 예나 지금이나 거래의 대부분은 소수의 체인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아성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오래전부터 이더리움 약점이 자꾸 눈에 보였는데 이 부분을 살짝만 살펴본 뒤 본격적으로 리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탈중앙 세상에서 짱을 먹다 보니 당연히 거래량에서도 1등을 빼앗겨 본 적이 없죠. 그런데 동시간대 처리할 거래가 많아지면 속도도 느려지는 데다 수수료까지 비싸진다는 컴플레인을 지겹도록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 딱 한 가지만 대보자면 이더리움은 보안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참여자 보상 구조를 매력적으로 설계하려다 보니 일정한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구조까지 매력적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꺼내든 카드가 레이어 2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이더리움과 레이어 2를 찰떡궁합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비탈릭 부테린에게 레이어 2 계획은 애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느려도 안전한 거래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었죠. 그런 그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레이어 2 가상결제 형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가상결제 형태라는 게 일단 탈중앙 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낙관적 롤업 방식의 레이어 2 체인들은 일단 모든 거래를 정상이라고 가정하고 통과시킨 뒤 일정 기간 내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검증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영지식 증명처럼 처음부터 확실하게 검증하고 넘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구현 난이도 때문에 실제 탈중앙 시장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더리움만 고집해도 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레이어 2 체인 하나쯤은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지갑 설정부터 바꾸고 이더리움 메인넷과 다른 레이어 2 체인과 거래할 때마다 결제할 코인도 따로 챙겨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도 2번 내야 하는 등 생각보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을 점점 금고처럼만 사용하고 가벼운 송금이나 투자 같은 실전 거래들은 대부분 레이어 2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이더리움 생태계의 무게중심이 레이어 2로 많이 기울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체인이 바로 솔라나입니다. 정리하면 확장력이 느슨해진 탈중앙 시장에서의 이더리움은 엄밀히 말하자면 레이어 2와 나눠 먹으면서 동시에 솔라나, 하이퍼리퀴드, 아발란체, 트론, 수이 같은 고성능 단일 체인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실정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탈중앙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영토는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아직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지역의 개발자들과 새로운 사용자들의 유입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리플의 정체성이 인정받을 영토는 이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넓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라이벌조차 제 눈에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영감을 받은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탈중앙 시장을 정면으로 조준했을 때 유일하게 권력기관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했던 곳이 바로 리플랩스라는 법인이었습니다. 탈중앙 개발자들이 권력들이 직접 가치를 통제하려는 그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려 온 힘을 쏟아부을 때 리플은 권력들한테 당신들이 늘 해오던 방식 그대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대신 비효율적인 가치 이동 수단만 바꾸자고 했습니다. 탈중앙 세상이 신원 인정 없는 익명성에 환호할 때 리플은 전통은행의 계좌 시스템과 탈중앙 지갑의 신원 인증 구조를 결합해냈습니다. 탈중앙 시장이 그 어떤 검열이나 자금 동결도 없는 자유에 환호할 때 리플은 시스템에 거래 정지부터 자금 동결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탈중앙 시장이 더 많은 참여자와 더 강한 보안을 위해 노드 보상 경쟁을 벌일 때 리플은 한 번에 1000억 개를 만들며 욕도 많이 먹었지만 덕분에 레이어2 같은 이중체인 도움 없이 아무리 거래가 몰려도 신속하며 일정한 처리 속도뿐 아니라 저렴하고 일관된 수수료 구조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세상의 금융 권력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라이선스를 하나하나 따내기 시작했고 수백 개의 글로벌 중앙화된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까지 맺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들고 기업들까지 인수해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리플은 땅속 깊은 곳 탈중앙 시장에서 그 어떤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홀로 땅 위 중앙화 시장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탈중앙 시장은 점점 커져만 갔고 실제로 땅 위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코드만으로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전 세계를 상대로 더 많은 수익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금융 권력들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도 더 이상 블록체인을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은 후 그래, 받아들이는 건 좋다. 대신 룰을 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는 흐름 속에서 클래리티 법안 같은 제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탈중앙 시장만 놓고 보면 클래리티 법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없는 편이 디파이의 본질에는 더 가까울 수도 있죠. 클래리티 법안은 탈중앙 시장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중앙화 금융 권력들의 시장 참여를 위한 법안에 더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랙록,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곳이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이더리움 위에는 블랙록의 빚을 포함 중앙화 금융기관들의 여러 상품들이 토큰화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토큰화라고만 하면 앞으로 이더리움 세상이 더 커질 거라 확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주제를 잘 보셔야 리플의 가능성을 체감하실 확률이 높으니 저와 함께 더 집중력을 높여보시죠. 블랙록은 이더리움 생태계를 키우려고 비들 펀드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이 탈중앙 시장을 들여다봤더니 온갖 디지털 자산들이 담보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자신들의 VIP 고객들이 블랙록 상품을 손에 쥔 채로 이 탈중앙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만든 겁니다. 물론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고른 건 그만큼 메인넷의 보안성이 뛰어났고 사용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더리움 노드였다면 이런 불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첫째, 자산 규모는 엄청 큰데 생각보다 거래가 별로 없네? 둘째, 아니 간만에 거래가 발생한 것 같아 봤더니 레이어2로 처리해버렸네? 셋째, 지들끼리만 통하는 화이트리스트 지갑 따로 만들어서 잘난 척하네?
결국 블랙록 같은 기관들의 전략은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 데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려면 이론상 레이어2와 화이트리스트 지갑이 아닌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겠죠. 보시다시피 탈중앙 정체성을 앞세운 이더리움의 설계는 기관들이 요구하는 신원인증 체계와 거래 정지, 자금 동결 기능, 그리고 일정한 거래 처리 속도와 비용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규제와 준법 체계를 앞세운 중앙화 금융 세력들이 열어갈 자산 토큰화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제왕 자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주장에 무작정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세력들은 낙관적 롤업 형태의 처리 방식이나 느린 속도와 들쭉날쭉한 고비용 구조를 너그럽게 허용할 확률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중앙 권력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데 저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통제권 유지는 견고해지겠지만 다른 기관들과 대중들의 자금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둘째, 탈중앙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이더리움을 계속 활용하되 신원인증, 자금 동결, 화이트리스트 지갑, 거기에 더해 각종 규제와 라이선스 문제는 별도의 전문 업체들과 협력해 해결한다. 하지만 제3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화이트리스트 지갑 대행업체,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 토큰화 대행업체와 얽히고 설키며 통제권과 보안, 그리고 내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만 합니다. 이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리플 제외하면 대부분의 체인이 안겨줄 고민거리입니다. 셋째, 리플처럼 누구에게나 열린 퍼블릭 블록체인이면서도 애초부터 중앙화 금융기관의 요구에 맞춰 설계된 곳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 업체들이 아닌 리플 딱 한 곳과 공유하면 되지만 리플 한 곳에 너무 의지하게 되는 게 리스크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장단점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래기관들도 저마다의 목적부터 이해관계가 전부 달라서 각자 다른 선택을 할 게 뻔하긴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다뤘던 리플, JP모건, 마스터카드, 온도 파이낸스의 미국채 상환 사례를 보면 JP모건은 이미 이더리움 위에서 여러 자산을 토큰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 과정에서는 XRP 레저를 선택했죠. 그런데 지금 예시로 든 블랙록과 JP모건은 권력, 정보력, 자금력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세계 최정상급 금융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아마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을 선택하더라도 현금이 오가는 최초 거래와 최종 정산 구간만큼은 반드시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안에 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틈바구니 안에서 선택될 확률이 가장 높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구조상 XRP 레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곳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부동산, 보험, 주식, 금과 은 시장입니다. 과연 이 실물 자산들이 어떤 체인에서 가장 많이 토큰화될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래가 발생했을 때 누가 그 결제를 처리하게 될 것인가 입니다. 자산이 토큰화되면 24시간 쉬지 않고 언제든 온체인 간 실시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텐데 이는 국내 결제든 국경 간 결제든 반드시 24시간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결국 자산을 토큰화하는 기관들은 토큰 발행만 고민할 수 없습니다. 그 자산이 어떻게 이동할지, 어떻게 교환될지, 그리고 어떻게 최종 결제될지까지 반드시 함께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필수적 조건을 봤을 때 탈중앙 제왕 이더리움이 중앙화 금융의 세상에서까지 계속 1등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철학적으로나 설계적으로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블랙록 같은 자산 운용사들은 남의 담보 시장에 끼어드는 상품이라 이더리움의 유동성이 필요했던 거지
대부분의 중앙화된 기관들은 자신들의 낡은 장부 시스템을 디지털 장부로 바꾸는 형태라 이더리움 생태계의 유동성이 규제 준수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중앙화 금융기관 주도의 자산 토큰화 시대에는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가능성이 높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최초 그 프로젝트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 정체성과 그 철학을 뒷받침해줄 기술 설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기관들에게 법 준수와 규제 대응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리플랩스는 모든 면에서 그 어떤 체인들보다 규제 친화적이고 처리 속도와 수수료까지 일정하고 저렴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리플이 모든 시장을 장악할 수는 없겠지만 검토 영순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결제 이야기로 넘어가면 리플과 비빌 만한 체인은 없습니다. 국경을 넘는 송금이 발생하는 순간 같은 달러권 국가들끼리라도 노스트로 계좌에 예치금 묶어둬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 간 국제 송금을 마치 달러 스테이블 코인끼리는 무조건 통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막무가내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니 XRP는 필요 없다든가 RLUSD가 XRP를 대신한다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XRP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간에 받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금융기관 혹은 송금 전문 기업이 반드시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디지털 화폐를 법정 화폐로 바꿔 최종 은행 계좌로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탈중앙 시장처럼 그냥 지갑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쏜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설령 미국에서 같은 달러를 쓰는 싱가포르로 국제 송금할 때도 리플 시스템은 양쪽 유동성 상황에 따라 XRP를 개입시킬 여지도 충분히 높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유명하신 분은 은행들이 XRP를 안 쓰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회하니 리플이 급격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노선으로 갈아탔다고도 하던데 이런 주장 믿지 마세요. 오픈FX 리포트 2026에 따르면 국제송금 스테이블 코인 정산 비중은 3년째 1% 전후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고 이 또한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은행 입장에서 지갑으로 쏘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옮기는 행위로 인식할 뿐 법적 완결성을 가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 정상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며 엄청나게 쓰이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플이 XRP에서 RLUSD 활용 전략으로 선회했다고 하는 건 사실관계와 어긋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리플 페이먼츠는 최종 정산 과정 단계에서 은행 계좌로 법정화폐 꽂아주는 데 최적화된 금융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이 분야에서 리플을 위협하려면 기술과 인프라를 떠나 300개 넘는 글로벌 유동성 파트너 인프라와 75개 넘는 라이선스 확보부터 하고 그 위에서 경쟁을 시작해야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실정입니다. 2026 다보스 포럼과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반드시 온다고 했던 토큰화의 미래는 땅속 탈중앙 시장을 뜻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살짝 정리해 보겠습니다. 탈중앙 시장 토큰화는 이미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제왕이지만 중앙화 시장에 비하면 다소 협소한 제한적 영토 내에서 강력한 라이벌 단일 체인들과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반면 중앙화 금융 세력들이 주도할 자산 토큰화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러나 토큰화 시장 자산 규모를 비교해보면 탈중앙 시장 총 규모는 약 3조 달러인 반면 중앙화 시장의 글로벌 부동산, 주식, 채권 규모만 해도 500조 달러는 훌쩍 넘는다. 그런데 리플은 이런 금융 권력들이 함께하기에 최적화된 철학과 기술 인프라가 한결같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탈중앙 시장보다 최소 150배 이상 더 큰 규모의 자산 토큰화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탈중앙에서 1등했듯 새로운 땅에서는 리플이 1등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국제 송금 영역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리플의 철학과 모든 인프라 영역의 확장 방향성은 1등에 가장 가까운 잠재력을 충분히 가졌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150배 더 큰 시장에서 1등을 하게 되고 국제 송금에서도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가정하에 현재 4배 안팎의 격차를 보이는 리플과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뒤집힐 거란 예상을 한다는 건 지나치게 편향된 주장으로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리플의 잠재력이 차고 넘치더라도 수많은 변수에 대응해야 하는 시련은 반드시 여러 번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조급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멀리 보며 투자 시간표를 길게 가지는 기질을 가졌습니다. 이런 DNA를 품고 살다 보니 지금의 하락장 또한 괴롭지만 한편으로는 찬스의 나날들이 계속 주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나 비난보다는 XRP 가치에 대한 소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적절한 참고 자료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좋아요와 댓글로 격려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